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채소 많이 먹고 폐암 걸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부분에 이 소식을 좀 상세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러면 뭘 어떻게 뭐 예방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 연방정부가 관세 징수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개시하면서 뭐 이 부분은 어제 자세하게 전해드렸죠. 지난 20일자로 관세 환급이 시작됐다고요. 자, 그게 시작되면서 UPS와 FedEx가 일반 고객들에게 공지를 어제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환급을 우리는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공지를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UPS는 자사가 미국 내 수입 신고인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화물의 경우에 고객을 대신해서 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즉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려고 우리는 신청을 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UPS는 좀 자세한 내용이 뭐라고 썼냐면 환급금을 우리가 수령하기까지는 한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야 고객 여러분들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꽤 구체적으로 공지를 올렸습니다. UPS는 성명에서 고객이 복잡한 환급 신청 과정에서 고객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법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진행 상황을 고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UPS를 통해서 어떤 그 뭐 배송을 수입 같은 거 뭐 배송 물건 받고 이런 경우에는 UPS가 관세 낸 거 환급 받으면 UPS가 고객들에게 줄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 얘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연방정부에서도 60일 내지 90일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보단 좀 더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FedEx는 그중에서 가장 늦은 90일을 선택해서 한 90일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그 후에야 여러분들에게 환급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공지를 올린 겁니다. FedEx도 마찬가지입니다. FedEx도 어제 환급 청구를 시작했습니다라고 공지를 올렸고요. FedEx는 환급 절차가 간단 명료하다 라면서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을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방정부의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그 회사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보통 너 똑똑히 기억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게 내 너 가만 안 둘 거야, 기억할 거야, 이건 이제 안 좋은 의미인데, 요건 좀 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 내가 기억할 거야, 이 얘기는 좋은 의미에서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혜택을 주겠다는 건지 뭔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CNBC와의 그 인터뷰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 기자가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그 여러 대기업은 관세 환급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뭐라고 답했냐면 바로 그거다. 그렇게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를 매우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 말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근데 좋은 의미죠. 결국에는 그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관세를 몇 달간 부과하더니 이제는 수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서 그를 돌려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옥석을 네 편 내 편 가리겠다라는 약간 뭐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관세 환급이라는 것은 관세를 벌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부자가 되긴커녕 그걸 고스란히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되고, 돌려주는 작업을 하는 인력에 대한 그 임금 엑스트라 머니는 엄청나게 엑스트라 익스펜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이제 환급인데, 대통령은 법에서 명령한 이 환급을 정당하게 해달라, 리펀드 해달라고 정당하게 신청을 하는 기업은 불편해하는 것 같고, 이거 제가 완화해서 표현하면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좀 세게 표현하면 좀 꼴보기 싫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지금 현재 나중에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그런 기업들은 기억하겠다라면서 추후 어떤 형태로든 뭐
혜택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 의미심장한 그런 발언을 한 그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에서 명령한 정당한 환급 신청도 트럼프 대통령이 눈치 보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편 대법원의 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서 연방정부는 약 1,66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이제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일부터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고요. 또 그를 운영하는 데에도 또는 또 때로는 일일이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정부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등 사실상 이 관세는 버는 듯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장사가 됐다라는 셈입니다. 현재 환급을 줘야 하는 기업체는요, 뭐 1인 기업이든 뭐 엄청난 대기업이든 그 수입 업체는 무려 33만 개 업체로 좀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일일이 그 아이템별로 본다면 건수는 무려 5,300만 건. 5,300만 건에 달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5,300만 건을 다 일일이 돌려주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자, 주한 미군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하비에르 브란슨이라는 분이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인데요. 브란슨 사령관은 어제 미국에 와서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뭐 답변도 하고요. 주한 미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력 규모보다는 역량에 확고히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한 말인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양보다는 질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딱 그 얘기 한 거예요. 병력의 규모보다는, 그러니까 양보다는 그 퀄리티, 역량에 그 초점을 맞추겠다. 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 자, 브런슨 사령관은 어제 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또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우선 전제를 달았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화에 이제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양보다는 질 뭐 이런 거. 브런슨 사령관은 이것이 내가 병력 숫자보다는 그 역량에 전적으로 그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현대화. 그러면서 한국 내 주둔은 기본적인 전제인 것만은 맞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규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입장에서도 중요하고요. 또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한반도에서도 중요하고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까지 포함해서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보다는 질이다 이게 얼핏 들으면 뭐 멋진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를 아주 신중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숫자보다 역량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이 주둔 병력과 무기의 어떤 양보다는 이제 그 질적으로 이제 뭐 중요하다라는 뭐 단순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단순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향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도 이게 맞물릴 수도 있는 매우 엄청난 폭탄급 이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주한미군 감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8,500명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 전에는 뭐 85,000명이라고 그랬다가 최근에는 막 45,000명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28,500명이 있는데 28,500명에서 뭐 한 18,000명, 15,000명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는 게 반드시 그러면 한국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냐? 뭐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한국은 이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부대의 그 인도태평양 훈련 참여에 관련된 발언도 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그 한반도에서 동해상에서의 훈련, 뭐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훈련도 우리 주한미군에 참가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폭탄급, 메가톤급 발언입니다, 이거. 그래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한국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서 이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북 억지력이잖아요. 일단은 북한을 억제하는 거. 그런데 이게 중국 견제로의 변화 또는 어떤 중국 견제 더 나아가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억지력 확장 뭐 이런 걸로 주한 미군의 임무가 바뀌게 되는 게 아니냐. 예, 저는 굉장히 이거는 그 무게감 있게 저는 그 발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이렇게 어제 상원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된 연관된 문제인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게 뭐예요? 미사일이 멀리서 날아오면 고고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그걸 요격시켜서 방어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사드입니다. 사드. 지금 뭐 페이트리엇 미사일 요거는 이제 중고도 아주 높은 게 아니라 중고도 정도. 요게 이제 페이트리엇 미사일 지금 이란에 가 있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고 지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은 사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뭐 사드가 이란으로 많이 빠져나갔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상원의원들이 한반도의 사드를 빼서 이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배치한 것이 이 대북 억지력에 어떤 그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브런슨 사령관은 이랬습니다. 의원님, 사드가 이란 쪽으로 배치됐다라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들여다볼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드, 그 어떠한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시스템이라는 게 뭐야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 발사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드 발사체는 하나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그렇구나 이제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중동으로 탄약은 보내고 있고 추가적인 탄약이 현재 이동을 위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미군 고위 관계자가 일단 공개석상에서 사드 시스템이 반출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 첫 번째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도 그와 더불어서 탄약은 중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그 탄약이라는 것이 이 사드의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아까 사드 시스템은 이제 발사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발사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쏠려면 미사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탄약을 그 사드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총알이라든지 뭐 일반 전차나 탱크의 대포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불분명하긴 한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해석하기를 맥락상 사드 그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발사체는 한국에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사드 미사일 자체, 거기서 이제 쏘는 미사일 자체는 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는 것을 브런슨 주한미사령관이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미사일 없는 미사일 발사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드 발사체가 있으면 뭐예요? 뭐 날라와도 발사할 미사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 이런 거죠. 뭐 총알 없는 뭐 권총? 총알 없는 총기? 그거나 다를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드 발사체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쏠 사드 미사일은 분명히 중동 쪽으로 빠져나가 있는 것은 맞구나. 이게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공식적으로 말했으니까 맞구나.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과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주한미군의 어떤 양보 다른 질 변화 요런 거를 한국 정부가 아주 긴밀히 면밀하게 잘 살펴서 대책도 세우고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스토리인데요. 나는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라고 외친 스토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죠. 그 연준 의장 후보자요. 지금은 어제 그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호하지만 자신은 이를 그대로 따를 의사가 없다라고 상원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 워시 후보자는 어제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인준을 받기 위해서 상원에서, 그러니까 상원에서 상원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자격 있네라고 인준시켜 주기 위해서는 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증 작업, 그 인준 청문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제 있었거든요. 그 청문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막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다른 대통령과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차이가 좀 있다면 그것을 뭐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또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좀 얼버무리거나 뭉뚱그리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매우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라는 점이 차이점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이거고 공통점은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금리 인하를 원한다. 꼭 트럼프 대통령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변호하기도 하고 해명하기도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연준에게 달려있다라고 나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지도부는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의장이 되기 위한 본인의 소신을 말한 거죠.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는 것은 뭐 장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임명직 공직자죠. 그거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 뭐 의원들도 선출직 공직자지만 의원들이 자신한테 뭐 금리를 인하해라 올려라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본인한테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되든 안 되든 결국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선출직 중에서는.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통화정책이 독립성에서 침해를 받는다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또 바꿔 해석하면 이고요. 선출직 공직자들, 대통령이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건 또 본인의 자유지만 그런 말 듣는다고 우리가 그걸 따를 생각은 없다. 뭐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어제 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를 더 압박을 받더라도 연준의 독립성에 따라서 연준 스스로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발언을 보고 저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내가 나가서 독립성 있다고 막 말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하고 나와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진짜 저렇게 소신 있게 저 연준을 이끌어갈 소신이 확실하게 있는 거냐. 이제 의원들이 막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뭐 정답은 아무도 모르죠. 실제로 또 어제 워시 후보자는 내가 인준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 꼭두각시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세간의 시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나를 이 직위에 지명한 것은 나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내가 연준 의장으로 최종이 인준이 되면 나는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닌 독립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재차 그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 소신이 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모르죠. 하도 뭐 높으신 분들은 뭐 좀 워낙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서 여하튼 겉보기에는 소신이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라면서 대통령에게 자리를 주면 내가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연준 의장에 앉히면 내가 금리 낮출게요. 뭐 그런 식의 말은 나는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금리를 1% 이하로 대폭 인하하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이 나오자 즉답은 피했어요. 사실은 즉답은 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답은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없다라고 저도 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건 뭐
뭐 수학 공식처럼 일상 생활 민생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즉답은 피하면서 연준의 많은 동료와 달리 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결정을 예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뭐냐? 예, 뒤에 이 사람이 부연 설명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란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뭐 동결할지 뭐 내릴지 등등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살짝 좀 힌트를 줌으로써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그거를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미리 앞서서 조금 가이드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연준을 비롯해서 뭐 한국에 있는 뭐 한국은행이나 뭐 다른 나라의 여러 중앙은행들도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리 그렇게 살짝 힌트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뭐 것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만은 또 그렇게 살짝 미리 힌트를 줌으로 인해서 물론 그때 가서 상황이 변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석 달, 여섯 달 후의 미래에 대한 힌트를 살짝 줌으로써 중요한 건 어떤 불확실성을 조금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는 나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의장이 되면 조금 힌트를 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임을 어찌 보면 좀 시사한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한인 그 변호사가 이 변호사 라이센스를 박탈당했는데 이분은 다른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매우 또 좀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선거에도 나가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한때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었던 한인 케빈 장 이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완전 박탈당했습니다. 사실 변호사가 웬만큼 좀 실수를 저지르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완전 박탈까지 가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좀 가볍게 뭐 징계를 받기도 하고 조금 더 무겁다라면 뭐 몇 달 동안 서스펜드 시키죠. 몇 달 동안은 쓸 수 없게 또는 1년 정도.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자기가 픽스해야 될 것을 다 픽스하고 픽스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 다시 그 바 어소시에이션 변호사 협회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시켜주고 하는데 이거 완전 박탈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명령에 따라서 케빈 장 변호사는 현재 법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라이센스 상태에 대해서 disbarred 상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변호사마다 다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뭐 액티브인지 뭐 서스펜드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disbarred라고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disbarred라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들을 말할 때 이제 그 바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BAR. 그래서 뭐 변호사 협회를 말할 때 캘리포니아 바 어소시에이션 뭐 이렇게 그 이름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바를 어찌 보면 이제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는데 disbarred라는 것은 변호사 자격이 disqualified 됐다. 뭐 없어져 버렸다 그거죠. 그러니까 뭐 변호사 라이센스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disbarred라는 것은 사실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향후 변호사 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케빈 장 씨는 지난 2025년 3월 변호사 징계 재판을 관할하는 주 변호사 징계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 혐의, 부패 혐의 뭐 그런 걸로요. 그래서 같은 해 11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었는데 뭐 일시적인 서스펜드 당했죠. 일시적인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뭐 결국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박탈 조치를 당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많은 그 취재를 하면서 한인 변호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거나 이런 거 뭐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뭐 석 달, 한 1년 정도 뭐 서스펜드 시켰다가 다시 복귀시켜주고 하는, 환원시켜주고 하는 건 뭐 여러 명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완전히 자격 박탈시키는 거는 좀 이례적인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주의령을 발령했는데요. 무이자로 홍보되는 의료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의료 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에 가서 쓰고 그럴 때, 자, 요 카드를 쓰세요. 당신이 요 크레딧 카드로 병원 비용을 쓰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해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혹시 그런 거 받으셨는 몰라요. 그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약간 시니어 층에서는 이제 병원비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법무부가 여기에 대한 주의령을 발령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이자 부과가 유예되는 것은 맞지만 그 기간 내에 전액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 페이먼이 늦거나 놓칠 경우에 다시 구매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자가 완전히 소급 적용돼서 고율의 이자를 소급 적용해서 엄청 많이 바가지를 쓰게 되는 그런 큰 빚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절대 하지 말라라고 좀 경고를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랍 본타 법무부 장관은 이 무이자처럼 보이는 조건이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상품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고 그 안에 매우 디테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 디테일한 조건 중에 하나만 제대로 이게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아예 처음 이자 안 받은 몇 달 전까지 다 소급해서 게다가 고율의 이자를 붙여서 그렇게 완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런 이자를 부과받을 수 있다.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료 비용으로 쓰는 크레딧 카드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무이자를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이자 걱정 끝. 뭐 난리 나면서 요즘 그런 거 많습니다. 절대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이건 뭐 좀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야 그럴 수도 있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좌석 밑에 변기를 설치한 중국 전기자동차 스토리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 경쟁이 지금 매우 치열한데요. 승용차에 좌석 밑에 변기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실제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 회사인 세레스라는 회사는 최근 전기차에 전용 화장실을 탑재하기 위한 기술 특허를 올려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운전석 좌석 밑에 이 변기 시트, 그러니까 변기 시트 플러스 변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운전석 시트가 이렇게 쭉 들어가고 나면 안에 이 변기 시트가 나오고 그 안에 조그만 변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왜 콱 누르면 왜 비행기에서는 쿡 하면서 이렇게 뭐 빨려 나가듯이 석션 하듯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공기가 쭉 빨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거죠. 세레스라는 회사는 차량 좌석 시트를 들치면 그 아래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해서 승인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대량 생산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재미로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야? 대량 생산? 맞습니다. 예. 세레스가 출원한 그 특허 문서를 보면 평소에는 좌석 시트, 멀쩡한 좌석 시트에 일반적으로 몰라요. 안 보여요. 그냥 좌석 시트인데 평소에는 좌석 시트 밑에 숨겨져 있다가 사용 시에는 탁 버튼을 누르면 좌석이 직 들어가서 변기를 들춰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냄새 문제가 이제 걱정될 수 있잖아요. 운전 중에 만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팬과 배기 시스템을 그 변기 밑에 장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쫙쫙 빠져나가게. 이 회전식 가열 장치를 활용해서 또 폐기물을 즉석에서 건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리하기 쉽게 바싹 말려버리는 것이죠. 좀 더럽고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합니다만 좀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급하면 내려서 화장실을 찾아가면 되지 무슨 운전석 좌석 시트 밑에 변기라고 생각 드시죠? 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회사는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 회사 측은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중국 특유의 심각한 교통 체증이 이러한 극단적인 편의상, 극단적인 옵션의 탄생 배경이다라면서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는 아직도 한번 정체가 시작되면 수시간 동안 고속도로 위에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특성상 워낙 광활한 대지이기 때문에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가다 보면 중간에 뭐 화장실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도 수시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선 먹힌다. 요게 이제 그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설명 듣고 나니까 이게 좀 지저분한 그 옵션, 그런 장치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장치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 자동차 시장 분석가는요, 유럽이나 한국 같은 데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광활한 대륙을 이동해야 하는 중국 같은 곳에서는 정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미국도요, 이 대륙 횡단 같은 거 하시는 분 많잖아요, 자동차로. 그 대륙 횡단 같은 거 할 때 저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달려도 뭐 저 진짜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그 하이웨이를 달리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따지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대륙 횡단할 때는 이런 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 정말 어떤 절실함으로 인해서 기술이 발달되는구나. 그래서 중국에 이런 것도 나왔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아주 중요한 건강 관련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채소를 또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과 채소를 열심히 먹었다가 오히려 폐암에 걸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이해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요. 관련된 연구 논문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과일, 채소, 통곡물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습관이 오히려 폐암 위험을 높였다 또는 높일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그런 논문이 아니라 의대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LA 남가주, LA 인근, LA 남쪽, LA에 있는 그 USC,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USC, 명문 사립대 USC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겁니다.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연구진은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 없지만 폐암 진단을 받은 50세 미만 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식단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왜 비흡연자,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했느냐? 담배를 좀 피우는 사람을 상대로 하면은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폐암이 걸린 건지 담배 때문에 걸린 건지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는 사람들만 상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이라는 그 요인은 전혀 가미되지 않은 거죠, 이분들에게는. 자, 연구팀은 식단의 질을 평가하는 표준 척도인 식사 지수를 활용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폐암 환자들의 평균 식사 지수는 100점 만점에 65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일반 성인 평균의 일반적인 경우는 57점입니다. 그런데 57점보다 좀 더 높은 65점의 식사 지수가 나왔다는 것은 양질의 식사를 더 천천히 좀 더 적은 양도 아니고 충분한 양의 양질의 식사를 잘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 진단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이처럼 양질의 식사를 더 잘 챙겨 먹었다? 그런데도 폐암에 걸렸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들의 구체적인 식사 섭취량을 비교하면 차이는 좀 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군은 짙은 녹색 채소와 콩류를 하루에 평균 4.3인분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굉장히 more than enough, 충분하게 섭취한 거죠. 녹색 채소와 통곡류 같은 거, 콩류. 이는 일반인들의 경우 3.6인분을 그렇게 섭취를 하는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섭취량을 충분하게 섭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콩류 말고 이제 통곡물 종류, 그것도 하루에 3.9인분을 먹었어요. 일반인들은 2.6인분 먹는데, 그러니까 1.5배가량 더 잘 많이 먹은 겁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매우 역설적인 그런 현상의 원인으로 비유기농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을 지목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채소, 과일, 콩류, 그것도 많이 먹었는데 왜 폐암에 걸려? 네. 거기 범인은 바로 농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농약을 사용해서 기른 난올게닉 채소를 아주 오랫동안 그것도 충분히 많이 섭취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비유기농으로, 즉 상업적으로만 그렇게 재배된 과일이나 채소나 곡물 등은 육류나 가공식품보다도 오히려 살충제 이 잔류량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들 식품 섭취를 크게 늘린 것이 바로 오히려 농약 섭취, 즉 잔류 농약 섭취를 극대화해서 이 폐조직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USC 의대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채소와 통곡물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그 여성들에게서 이로 인한 폐암 발생이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농약 노출이 폐조직 유전자 변형,
폐 조직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핵심 인자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전자가 변형되는 게 그게 돌연변이고 돌연변이 세포가 쌓이고 뭉치면 그게 결국은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약 노출이 폐 조직이 유전자 변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채소를 안 먹을 수도 없는데 매번 뭐 유기농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어떨 때 가면 또 유기농은 또 다 팔리고 없고 막 이러니까 쉬운 게 아닌데 일반 채소를 먹을 때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확실한 유기농이 아니라면 농약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완전히 피해간다라는 개념을 보기보다는 세척이나 손질을 제대로 하면서 가능하면 위험을 최소화, 잔류 농약을 최소화한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하게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기입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에 잘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한 10초 정도 이렇게 이제 씻지만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30초 이상. 강력 좀 세게 흐르는 물에 최소한 30초 이상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초라고 해서 30초 동안 그냥 가만히 두고 가면 안 돼요. 이걸 문질러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30초 동안. 이게 포인트입니다. 문지르는 거. 저는 좀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깻잎 같은 거 세척할 때 일일이 하나씩 깻잎 있으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앞면과 요거 뒷면을 문지르고 또 요거 뒷면과 요거 앞면을 문지르고 이렇게 하나씩 문지릅니다. 문지를 때는 뭐 그렇게 30초씩 안 해요. 한 5초, 10초 정도 좀 세게 문지릅니다. 흐르는 물에 요 앞면과 요 뒷면을 문지르고 요 뒷면과 요 앞면을 문지르고 이렇게 양면을 다 문지릅니다. 깻잎 같은 경우에. 근데 그렇게 문질러서 세척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 정도만으로는 농약 장류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다음에 이제 또 가능하다면 껍질을 깎아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오이, 당근, 뭐 아주 사과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그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걱정하듯이 영양소의 일부 손해, 그건 좀 감수해야 합니다. 영양소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안전하게 먹을 것이냐. 난 깨끗이 씻었으니까 뭐 이제 거의 다 농약, 잔류 농약 다 없앴겠지. 그래서 난 사과 껍질은 양보 못해.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러려면 철저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어떤 분들은 뭐 식초나 베이킹소다 좀 탄 그물에다 씻으면 된다라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식초 좀 탄 물, 또 베이킹소다 좀 탄 물 거의 효과 없다라고 합니다. 그거 너무 믿지 말라라는 얘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문질러서 씻는 겁니다. 자, 또한 양배추, 상추, 배추 등의 경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맨 겉에 있는 겉잎을 하나씩 띄고 먹는 겁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겉잎을 한두 장 정도 버리면 잔류 농약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몸에 좋다라고 해서 먹는 그 과일이나 채소가 그 농약 때문에 이 폐암 유발인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대로 좀 잘 씻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